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에, 시각화를 봤었고, 이번에는 모델링하고 예측을 볼 텐데,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받아왔으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한번 예측하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는 선으로 된 거,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뭐 다시 돌아오는 회귀하는 거죠, 그죠? 돌아오는 건데, 이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렵다고 해야 좀 쉽게 오겠지, 그죠? 자, 모델링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모델링이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모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걸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이 어떤 건지 알아내게 되면은 그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사원 월급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0만원의 기본급에 자동차를 한 대 팔 때마다 9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기반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수학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실 세계를 수학식으로 만들면은 판매 대수를 X로 하고, 그죠? 월급을 Y로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X는 독립변수죠. 따로 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X입니다. 판매 대수에 따라서 값이 바뀌죠, 그죠? 독립변수고, 그리고 이 독립변수나 그 이후에 뭐 연산자들에 의해서 값이 바뀌는 거, 이 Y는 값이 바뀌죠. 여기에 따라서 그거를 종속변수예요. 종속변수.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종속변수는 앞에 있는 거, 여기에 이 시계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변수는 어디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시계에 종속이 되는 거고, y 같으면 전체 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한 대 팔았을 때, 10대 팔았을 때, 100대 팔았을 때, 10,000대 팔았을 때 다 다르겠죠, 그죠? 자, 이게 모델링이고, 위에 수식을 그리고 모델링이라고 얘기하면은 다 만든 이 식을 뭐라고 얘기하냐?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동이의 변수를 뽑고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을 구하는 과정, 이거를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모델이 있으면 예측이 다 가능하겠죠. 이런 모델이 있으면 예측이 어떻게 가능해요? 다음 달에 내가 만약에 3대를 팔면 월급이 얼마인지, 20대를 팔면 월급이 얼마인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값이 다 처리가 되죠, 그죠? 자, 데이터 과학 세계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데이터들 있죠. 이런 데이터를 뭐라고 얘기하냐? 훈련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련 집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식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은 여기 x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xy 값들 있죠. xy 값들은 관측이라고 해요. 첫 번째 관측, 두 번째 관측, n번째 관측, 이런 식으로 하고, i번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샘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뭐 그렇게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독립변수, 요런 독립변수 하나하나를 설명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를 반응변수라고 부릅니다. 요것도 뭐 여러분들이 뭐 깊이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요것만 좀 보시면 돼요.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 요거는 좀 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전공자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x를 특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y를 레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gt 값이라고 좀 많이 할 거예요. gt 라운드 트루스라고 해가지고 gt 값이라고 좀 자주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르는 용어가 좀 많아요. 그렇죠, 힘들죠. 자, 데이터 과학에서 모델링이란 훈련 집합을 이용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 집합을 가장 잘 설명한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을 데이터 과학의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길동의 예를 이렇게 하면은 계약 내용을 모른 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계약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첫 번째 달에는 두 대를 팔아서 280만원, 두 대를 팔아서 280만원의 값을, Y를 얻었고, 그 다음에 네 대를 팔아서 460만원을 받았다. 네 대를 팔았을 때 460만원을 받았다. 그럼 어때요? 두 개의 샘플을 받았죠. 네, 두 개 샘플,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요걸 딱 했죠.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두 대 팔았을 때 280만원, 네 대 팔았을 때 460만원이라는 그래프가 쭉 나타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연결을 합니다. 아이고, 너무 이상하게 연결했네요.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은 기본급이 빵대 팔았을 때는 얼마예요? 100만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예측 가능하겠죠. 6대 팔면 얼마예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거기에 그래프 맞춰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뭐 식이 너무 쉽긴 한데 이게 좀 쉬운 거라서 암산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복잡한 식이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미래 예측이 좀 더 쉽게 미래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길동은 선배로부터 기본급에서 판매 대수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더하면은 월급을 받는다. 인센티브를 더해서 월급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형 방정식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선형 방정식이죠. y는 알파 1 x 더하기 알파 0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러면은 요거는 기본급이 되겠죠. 0은 A라고 할게요. A0는 기본급이고, 요거는 한 대 팔 때마다 방금 이야기를 들었죠, 그죠? 인센티브를 받는다. 판매 대수에 따라서. 그러면은 여기 A1 곱하기 X가 되겠죠. 이 X가 뭐가 돼요? 대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난 두 대 팔았을 때 이렇게 계산하고 네 대 팔았을 때 두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선형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 식을 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는 거 아시죠? 중앙대 나온 거라 가지고 뭐 이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뭐 거기까지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선형 방정식 수식 계산하고 이런 건 따로 안 할게요. 우리가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다행인가요? 자, 길동이 한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자, 선배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식 2를 수립한 일을 모델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면 모델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거는 한 대당 90만 원이라는 고정 인센티브라서 좀 쉽게 했지만, 만약에 고정 인센티브가 아니고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한 대 팔았을 때 10만 원, 두 대 팔았을 때 30만 원, 세 대 팔았을 때 80만 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또 다른 방정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중학교 수학에서 우리가 뭐 A0, A1을 개수라고 기억나시나요? 개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수가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컴퓨터 언어에서는 다 매개 변수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네요. 그냥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개 변수. 그러니까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변수, 변하는 수, 계속 파라미터, 계속 바뀌는 수. 그리고 모델 선택 직후에는 매개 변수의 값은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지금 내가 뭐 몇 대를 팔았을 때 얼마 받는지 이건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훈련 집합을 가장 잘 찾아내는 거를 모델 적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델 적합을 통해 가지고 학습, 훈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적합한 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미래 예측 가능하죠. 6대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오냐, 이거에 대한 미래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5대를 팔면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5를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모델이 나왔으니까 X에다 5를 하면은 5, 9, 45 해가지고 파니까 550만원 딱 받는 거, 이런 식으로 딱 처리할 수 있죠. 자, 품질평가입니다. 모델의 품질평가. 자, 모델이 범하는 오류를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불확실성이 없는 월급이니까 오류가, 이거는 너무 오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죠? 너무 간단한 거니까. 그런데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평가가 필요합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모델링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 과학의 다른 문제는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뭐냐?
사람 온도를 재보면은 요즘 뭐 온도를 많이 재니까 온도 재보면은 계속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뭐 나달의 개수도 벼이상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 물리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걸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 자극에 따른 물체의 이동 거리 실험이 있어요. 전기 자극을 줬을 때 물체가 얼만큼 이동했는지. 그래서 전기량을 x로 하고 물체 이동 거리를 y로 합니다. 그리고 총 4번을 해요. 네, 총 이렇게 4번 데이터를 했었을 때 입력을 3, 6, 9, 12로 했었을 때 이동하는 거는 3, 4, 5, 6, 5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이걸 시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끄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꺼져요? 이렇게 갔다가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가죠. 보시면은 평균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돼. 자, 평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4개가 전부 다 직선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직선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선형으로 이루어진 거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선형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데 선형으로 해야 뭐 여기 한 20을 줬었을 때 쭉 연결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4개가 2개 직선으로만 연결이 되죠. 그죠? 2개 직선으로만 연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변수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뭐 과잉적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또 그 9장인가 10장이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모델 선택이 실패했다. 그러면은 2차, 3차, 고차 방정식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선형 모델, 그냥 이 선형 모델 그대로 선택하는데 5차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5차를 계산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과잉적합이라는 건 나중에 나옵니다. 자, 실제 오차 데이터가 월급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오차가 없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실험을 했었을 때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차 0은 완전 불가능하죠. 사람 온도도 다 다른데, 그죠? 그래서 오차를 허용하고 오차를 허용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오차를 포용해야 되겠죠. 물론 그 오차를 구하는 것도 자동으로 다 구해집니다. 얼마나 세상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선형 방정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만약에 중앙을 기점으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점은 2.5, 2.5에 대한 오차가 있고 이 첫 번째 실험, 세 번째 실험을 했었을 때 네 번째하고 두 번째는 0.25, 0.25 이렇게 오차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 모델을 이렇게 2개를 해보니까 2개 성능 평가 해보니까 뭐가 더 좋아요? 얘가 더 좋네 라는 결과가 우선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차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x를 3, 6, 9, 12 이렇게 힘을 줬어요. 이렇게 어디 갔냐? 요 값을 이렇게 줬죠, 그죠? 이렇게 값을 x 값, 요 독립 변수를 줬어요. 그러면은 종속 변수가 3, 4, 5, 5, 6, 6이 나왔죠. 그러면은 독립 변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gt 값이죠. gt 값 얘를 보는 거예요. 3, 4, 5, 5, 6, 5 이렇게 나왔죠. 근데 내가 만약에 첫 번째 모델, 이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요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예측값은 25, 40, 55, 7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차가 어떻게 돼요? 오차가 0.5, 0, 0, 마이너스 0.5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MSE라고 해가지고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이 식을 보면은 이거 더럽게 어렵네.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제곱 오차를 하면 됩니다. 제곱 오차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제곱을 다 때려요. 각수의 제곱을 다 때립니다. 왜 다 때려야 될까요? 제곱을 해야 마이너스가 나온 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제곱을 한 다음에 그 제곱에 대한 이게 뭐냐 이거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를 다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총 4개니까 4개를 딱 구합니다. 그러면은 평균 제곱 오차가 얼마가 나와요? 0.125가 나오죠. 그죠? 0.125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선 0.125 기억하고 있고. 시험 문제는 제가 이런 거 안 냅니다. 요 모델링, 요 계산한 거 안 나와요. 나와봤자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 걸 제가 비워두겠죠. 여기 비워둘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워두면은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빈칸을 채우고 그 다음에 평균 제곱 오차가 얼마인지 적으세요. 이 정도는 나옵니다. 예, 그럼 평균 제곱 오차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B에 있는 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 값, 이게 이제 GT 값이 나왔고, 여기 전기 신호 값이 나왔죠. 예측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됐으면은 오차가 어때요? 0.25, 0.25네요. 아까 전에 보시면 이거 그냥 수식으로 그냥 봐도 0.5, 0.5.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그냥 그 뭐냐 오차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수식으로 한번 제곱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0.03125 뭐 이렇게 하니까 오차가 훨씬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MSE는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우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가장 최적인가요? 예. 우선은 최적이죠. 얘랑 비교했을 때는 이 모델, 이 얘랑 이 모델을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얘가 우선은 좋습니다. 그래서 MSE가 낮은 더 좋은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고 결국에 모델링은 최적화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맹점이죠. 자, 그런데 자, 이 해보다 보니까 선형외기를 하려 최적화를 하려면은 사실은 미분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미분. 여러분들 근데 미분 뭐예요? 적분 반대가 미분인가요? 그럼 적분은 뭐예요? 미분 반대가 적분이죠, 뭐. 미분은 뭐예요? 미세하게 나누는 거고, 적분은 미세하게 나눠져 있는 적분을 적재하는 거죠. 쌓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행히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다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미분을 활용할 때 여기 LM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시면은 요 값을 다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요 그냥 따로 안 칠게요. 굳이 뭐 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x라는 값에다가 배열 하나, 둘, 셋, 네 개 집어넣고 y 종속 변수, 뭐 반응 변수, 종속 변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을 해라. 미분을 어떻게 해요? y에서 x를 미분을 해라. 그 미분한 값은 어디에 저장돼요? m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m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계산된 미분값이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네. 자, 최적화된 모델을 이제 딱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어때요? 이거 보시면 아까 전에는 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한 거였고, 아까 전에는 얘랑 이렇게 연결해서 한 거. 이 두 개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LM을 해가지고 최종 모델을 찾아가지고 딱 계산을 딱 때려보니까 이거 네 개 다 연결이 안 되는 게 뜨네요. 그죠? 네. 라인을 통해서 딱 처리를 해보니까 좀 다르게 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수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수식을 만들면은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7호 해가지고 x 그렇죠? x 한 다음에 0.4 그리고 반응 변수는 1.75 해가지고 이렇게 수식이 나왔습니다. 수식 나오면 이 수식을 접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라운드 트루스 값하고 또 떴죠? 자, 예측 값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예측 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거에 대한 오차를 계산을 했네요. 계산을 하니까 여기 0.5, 0.15, 0.15, 0.5네. 야, 이거 그냥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찾아낸 거 얘랑 봤을 때 얘는 오차가 없고 여기는 오차가 0.25, 0.25네. 누가 봐도 이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겠죠. 그죠? 저도 처음 봤을 땐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평균 제곱 오차로 계산을 하니까 다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했어요.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균을 딱 때려버리니까 0.0125.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얘가 제일 좋은 거죠. 오차가 제일 적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편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미분이나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을 해줘요.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을 해주는데 굳이 따로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아졌죠, 그죠? 세상 진짜 좋아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델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콜프 M 하게 되면은 매개 변수로 확인하는 거예요. 매개 변수 확인하는 거. 그리고 필터드 하게 되면은 예측값 여기 있는 거 예측값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레디오 하게 되면은 잔차 그러니까 차이 오차 여기는 오차라고 해놓고 잔차라고 해놨네. 차이를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디바이언스 랭스 하게 되면은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해 가지고 딱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시험 문제 낼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중간고사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가 좀 그렇죠, 그죠? 시험 문제 낼 게 사실은 그닥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처리했다. 그리고 서머리를 해요. 서머리 M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모델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레디얼을 하게 되면은 오차, 잔차? 그러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죠? 오차 해가지고 오차도 나오고 매개 변수 값 나오고 T값, P값 해가지고 전체가 다 계산해서 나옵니다. 자, 그럼 뭐 귀무과설 뭐 이런 얘기, 뭐 어려운 얘기는 다 빼도록 할게요. 귀무과설 뭐 얘기하고 이러면은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이제 예측입니다. 자, 이제 모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미래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자, 프레딕트 함수를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new x 새로운 x 값을 만들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x 해가지고 1.2, 0, 20.65 해가지고 3개 값을 집어넣죠. 이 3개의 값을 넣은 다음에 예측을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predict라는 걸 해가지고 예측을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1.2 했을 때는 여기, 그리고 2였을 때는 여기, 그리고 20이었을 때는 10인가요? 20.65를 했을 때는 20,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여기 나오죠. 여기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것도 오차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오차가 있겠죠, 그죠? 오차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기존의 이 4개의 값, 이 4개의 값을 통해 가지고 이 4개의 값을 통해 가지고 학습된 게 이렇게 결과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순 선형 회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 용어라서 좀 많이 어렵죠, 그죠? 자, 카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하고 예측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기본으로 있는 카즈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즈를 통해 가지고 뭐 이거 그냥 확인하는 거죠. 스트링 해가지고 값을 확인하고 헤더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거 딱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플롯을 통해서 과시화를 시키면은 요 값이 떠요. 그죠? 이렇게 이거 뭐 몇 번 봤죠. 자, 이제 적합한 모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변수하고 반응 변수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스피드는 속도를 나타내는 변수고 디스트는 제동 거리를 나타내는 변수인데 둘 중에서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동으로 선택이 안 돼요. R에서 자동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가 뭐를 반응 변수로 할지 뭐를 설명 변수로 할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스피드에 대해서 스피드가 높을수록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거지, 제동거리가 길어질수록 스피드가 빠르게 할 건지 이거는 자기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에 해당되는 스피드를 설명 변수로 하고 설명 변수를 통해서 값이 결정되는 반응 변수를 디스트 해가지고 반응 변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래프가 하나, 그러니까 설명 변수가 하나죠, 그죠? 스피드 하나예요. 그럼 이거는 단순 선형 회귀라고도 얘기하고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자, 그렇고요. 이건 뭐 딱히 제가 요건 따로 치진 않겠습니다. 그냥 요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계산했습니다. 자, 카 모델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카 모델 안에는 자, 미분을 할 거야. 디스트에서 스피드로 한 다음에 데이터는 카즈에서 갖고 와라. 그런 다음에 계산을 했죠, 그죠?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AB 라인에서 줄을 꺼. 자, 카 모델을 해서 줄을 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을 쫙 그어줬어요. 그럼 최종 모델은 요게 뜨게 됩니다. 자, 근데 오차가 얘 같으면 오차가 엄청 크죠, 그죠? 얘가 더 크네. 예. 요런 애들은 오차가 여기 요런 애들은 오차가 거의 없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필티드를 통해 가지고 함수 집합에 대한 예측을 한번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요 필티 했죠? 여기 위에 예측값이에요. 필트가 예측값이고 얘가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측값, 자, 네 번째 예측값 얼마예요? 9.94였죠. 그죠? 9.94. 9.94. 그리고, 근데, 계산해보니까 얘는 12. 얼마가 나왔죠. 그죠? 근데 네 번째 샘플을 보게 되면 스피드가 7일 때 디스트가 22다. 예. 이 값을 보시면은 1, 2, 3, 4. 7일 때 하나, 둘, 셋, 넷. 얘는 22가 된 거죠. 제동거리가. 그래서 보시면은 1, 2, 3, 4예요. 1, 2, 3, 4. 여기 보시면은 얘는 요건데 제동거리가 22가 나왔다는 얘기죠. 차가 엄청 크죠, 그죠? 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예측한 값은 9.94였는데 실제 값은 얼마예요? 22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오차가 얼마예요? 12.05가 나오는 거죠. 예측 값은 요건데 실제 값은 20이니까 오차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뭐 다른 것도 사실은 뭐 오차가 엄청 크죠. 얘 같으면 뭐 15 정도 차이가 나고 16, 43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오차가 엄청 크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이 실패한 건가요? 그렇죠. 모델링이 실패한 거죠. 모델링이 실패했으니까 다른 모델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선 실패한 걸 가지고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실제 값은 22가 나왔는데 예측 값은 9.9다. 여기다. 그럼 오차가 12.05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뭐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이제 이게 우선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예상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시속 21.5로 했을 때 제동 거리를 얼마일까라는 걸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NX1이라는 만들어서 스피드에다가 21.5 값을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66.69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25부터 0.5씩 했었을 때 제동거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2.5, 0.5 이렇게 쭉 넣었죠. 그죠? NX2를 해가지고 스피드 해가지고 이 값이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프레티드 해가지고 자 예상해라 라고 했죠. 예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25를 달렸을 때는 80.7, 25.5 했을 때는 82.69, 그 다음에 84.66 해가지고 값이 쭉 나오게 되죠. 쭉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확인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값은 이렇게 여기 아까 전에 여기 있었을 때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죠? 예측이 됐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측이 됐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면은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얘 같으면 이만큼의 오차가 있고 얘도 이만큼의 오차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차 방정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뭐예요? 2차, 3차, 4차 다차원 방정식을 다차 방정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차 방정식이고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LM에다가 고차 방정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LM은 이제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선 모델에 아주 적합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폴리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고차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폴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 한 다음에 이게 뭐 그냥 보는 거죠. 그죠? 데이터 그림을 만들었죠. x축은 속도, y는 거리를 나타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x라는 값을 만들었죠. x라는 값을 해가지고 예측할 지점을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리고 포문을 통해 가지고 1에서 4까지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LM 한 다음에 폴리. 아까 전에 그냥 했었을 때는 요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놨어요? LM 해가지고 기존에는 LM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어떻게 넣냐? 폴리를 통해 가지고 고차 방정식으로 활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폴리 한 다음에 폴리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얘를 집어넣고 1에서 4까지. 그러면은 예측값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1에서 4니까 4개의 예측값이 나오는 거예요. 1에서 4. 이해되세요? i는 1에서 4까지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스피드를 고차 방정식으로 하는데 그래프는 1, 2, 3, 4 총 몇 개? 4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정식은 M1, 두 번째는 M2로 바뀌면 M2, 세 번째는 M3, M4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뭐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 겹쳐서 표현해라 라는데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값이 뜨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1, 2, 3차 방정식을 활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값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도 얘들은 오차가 큰데요? 오차가 최소화 되는 걸 또 찾아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이제 아노바라 그래요. 아노바라고 하는데, 아노바 함수를 통해서 하는데, 아날리스트 오브 밸리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산되어 있는 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날리스트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 모델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해가지고, 예제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오차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최소한의 오차. 그래서 그걸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산 분석. 뭐 아노바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아노바라고도 얘기를 하고가 아니고 아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제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값은 P값은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데요?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죠. 네, 저도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요걸 통해 가지고도 다차원 방정식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먼 데이터는 조금 또 성격이 좀 달라요. 자, 모델의 통계량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거 조금 다른데, 자, 보시면은 키하고 몸무게하고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거를 아까 전과 마찬가지고 LM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미분을 시킨 다음에 그림을 딱 해가지고 이 직선을 쭉 그리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오차가 있긴 하겠죠, 그죠? 오차가 있긴 한데 그 오차가 가장 적은 직선을 그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리해서 보게 되면은 뭐 잔차 오차라든지 뭐 예측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뜨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모델링 요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막 집중해서, 이게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지수는 좀 여러분들 좀 지수까지 설명하면 좀 내용 좀 어려워지긴 하죠, 그죠? 지수는 혹시나 수학적으로 좀 공부하실 분들은 지수는 따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때 지수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유의미한 통계로 해가지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동차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는 어때요? 그냥 아까 전에 봐도 그러니까 잘랐을 때 그 값이 엄청나게 오차가 높죠, 그죠? 그러니까 상하로 너무 퍼져 있는 거죠. 얘 같으면은 상하로 엄청 퍼져 있죠, 그죠? 같은 속도라고 하더라도 상하로 그 거리가 엄청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그나마 좀 덜 퍼져 있네요. 얘도 별로 안 퍼져 있고,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좀 예측을 하기 어려운데, 얘 같으면은 그렇게 많이 안 퍼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뭐 아주 작기 때문에 우먼 데이터 모델은 그냥 봐도 사실은 이 그림만 봐도 예측이 오히려 조금 더 쉽죠, 그죠? 오차도 당연히 더 적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다중선형 회귀라는 건데, 아까 전에는 하나였죠, 그죠? 하나였는데, 근데 이제 현실 세계에는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월급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수당이 있죠, 야근 수당이 있죠, 주말 수당이 있죠, 야근 수당이 있죠, 뭐 수당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변수 자체가 수십 개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답은 한 개 나오죠. 그런 거. 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뭐 야간 수당, 출장비 이런 게 다 설명 변수인데, 이 설명 변수가 다 합쳐져 가지고 뭐가 떠요? 반응 변수가 뜨는 거죠, 그죠? 월급이 탁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근속 연수, 직급 뭐 이런 게 그것뿐만 아니고 뭐 야근 수당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고 제동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제동거리 이건데, 여기는 이제 날씨, 브레이크 종류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설명 변수가 있는 거를 다중선형 회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다중선형 회귀란 뭐냐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설명 변수가 그냥 두 개 이상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렇게 가는 거예요. n차 방정식까지 가겠죠. 그래서 설명 변수가 두 개이면은 매개 변수 몇 개요? 세 개입니다. 세 개. 네, 두 개가 아니에요. 자, 설명 변수가 k개면은 매개 변수는 k 플러스 1입니다. k 플러스 1. 항상 요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다. 제가 실수로 끊어버렸네요. 단축키 누른다는 게. 자, 어쨌든 다중선형 회귀에서 이제 영희의 물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요거랑 아까 전에 어디 갔냐? 요거 뭐 아까 전 건 아까 전 거고 그냥 보겠습니다. 자, 전기량, 물체 무게에 따른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자, 보시면 전기량을 x로 두고요, 무게를 u로 두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를 y로 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3x10, 6x10, 3x20, 6x20으로 딱 줬을 때, 요거는 여기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해가지고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화하면은 문제가 뭐냐? 자, x하고 y였을 때는 2차원이죠. x축, y축, x축, y축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xu, y 해가지고 3차원이죠. x, y,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u 해가지고 이거 점선으로 해야 되나?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x, 여기가 y겠죠. 그죠? 네. y, 아유 죄송해요. 자, x, 이거 u로 돼 있네요. 어쨌든 x, y, u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표시가 또 됩니다. 예. 근데 당연히 플롯 3D라는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시화를 시킨 게 라이브러리, 자, 스캐터 플롯 3D는 뭐냐? 3D로 플롯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냥 플롯을 찍게 되면은 2차원 플롯을 찍게 되는데, 이게 그냥 2차원 플롯인데 3차원 그 3D 플롯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3개의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여줘. 자, x, u, y고, x축은 x 리밋에 2에서 7이고, y의 리밋은 7에서 23이고, z의 리밋은 0에서 10이다. 그리고 펀치는 20으로 하고, 타입은 h,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으로 찍으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전에 요런 거를 봐야 되겠죠. 요런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요 선, 요 빨간색 선. 그러니까 예측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야 오차를 찾고 이렇게 되죠. 근데 3차원으로 하게 되면은 예측 값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네, 요렇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네, 가상의 평면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리밋 x에서 z까지 하고 u를 플러스 해라. 그래서 x, u, y 값을 이렇게 준 다음에 3차원으로 가시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에 뭐 0을 줬다 하게 되면은 여기가 되는 거고, 뭐 3에 3에 15죠. 3에 15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한 6점 얼마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3D로 하는 게. 네. 근데 이게 사람 손으로 직접 이제 하게 되면 엄청 복잡하자는 거요가 아니고 엄청 복잡하겠죠. 네. 복잡한데 다행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차 계산하고 이런 거는 다 동일합니다. 오차 계산은 다 동일한데, 표가 뭐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표가 여기 예전 아까 전에는 x 값만 있었는데 x u 값 해가지고 그냥 두 개만 적어주시면 돼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필터들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 다음에 차를 구하게 되고, 그걸 이제 제곱 오차, 그러니까 MSE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오차가 거의 없죠, 그죠?
남은 이게 자꾸 잔차라고도 얘기하고 오차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표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예측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실제로 찍힌 값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빼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네, 여기 값이 나오고 그럼 평균 제곱 오차가 구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평면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nx 해가지고 c의 값은 7.5 바이 55 그리고 u 해가지고 15, 12 그런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두 개 넣었죠.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라. 프로텍티드 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자 3D를 보여달라 라고 했죠, 그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찾았으면은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달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입력된 값에 비례해가지고 예측값이 이렇게 계산되게 되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를 계산해가지고 뭐 요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적으세요는 안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요것도 사실은 뭐 그닥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명령어가 있으면 그 명령어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를 이제 트리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재밌는 건데, 보시면은 번나무예요, 번나무. 번나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트리즈 해가지고, 서머리 해가지고 트리 이렇게 보여져 있죠, 그죠? 뭘 할 거냐면, 트리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게, 번나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번나무를 해가지고, 지름, 키, 부피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름하고 키가 나오게 되면은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죠. 지름하고 키를 보면은 그래서 내가 뭐 얼만큼의 내가 뭐 1층짜리 뭐 10평짜리 집을 짓는데 어느 정도의 나무가 필요한가 이런 걸 했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건 당연히 다중선형 회기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키하고 뭐예요? 키하고 지름이 있으니까, 그죠? 키하고 지름이 있으니까 거기 키하고 지름에 비례해가지고 부피가 나오겠죠. 자, 그럼 어떤 반응 변수를 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반응 변수는 볼륨, 그러니까 볼륨이 부피죠, 그죠? 볼륨이 부피를 구하기 위한 거죠. 목재상이 알고자 하는 것은 나무의 상태에 따른 당연히 부피를 구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부피를 반응 변수로 보게 되고, 그럼 반응 변수를 여기에 두고요. 자, 스카터 플러스 3D 한 다음에 트리에, 아이고, 저 애기가 왜 울어? 지름, 키, 부피 해가지고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지름, 키, 거기에 비례한 부피가 이렇게 뜨죠. 근데 이게 2D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이게 3D라고 하더라도 표현되는 건 우리가 어쨌든 모니터가 2D다 보니까 조금 보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런 다음에 다중선형 회기 방식 해가지고 미분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계산이 되게 되면은 최적의 모델은 사실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볼륨에서 지름하고 키를 더한 거를 하게 되고 데이터는 트리에서 가지고 와라. 그거를 미분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값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럼 최적의 값은 이렇게 쭉 구해지겠죠, 그죠? 아까 전에 월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급 값이 y가 있으면은 상여급 뭐 그냥 900원 할게요. 900원에서 곱하기 판매 대수죠, 그죠? 얼만큼 판매했느냐 더하기 기본 값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기본 월급. 그러면은 여기 지름 더하기 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가시화를 시켰습니다. 가시화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s라는 값을 만들겠다. s는 뭐냐? 스카트 플러스 3D, 3D로 만들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지름, 키, 부피 이거를 해가지고 만드는데 펀치 뭐 크기는 20으로 하고 히스토그램 보여주고 앵글은 55. 앵글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앵글은 뭐 기울기 해가지고 확인하는 건데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S에 플랜트 3D 해가지고 보여달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죠? 어떻게 예측하면 돼요? 새로운 뉴 데이터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넣겠다. 지름이 얼마고 키가 얼마다. 자, 우선 이것부터 읽었어야 됐네요. 자, 목재상은 벚나무 지름과 키를 측정하면은 부피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름하고 키를 재면 되겠죠, 그죠? 나무 지름 어떻게 잽니까? 나무 지름. 나무 이렇게 지름 어떻게 재요? 줄 잡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잰 다음에 원주율 구하는 거 있죠? 그거 하면 돼요. 키는 삼각법을 쓰면 되죠.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삼각법 어떻게 써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레이저로 요 끝부분을 찍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여기가 나왔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요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 직각이고. 그럼 어림 잡아서 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이거 아시죠? 그죠? 중학교 때 했나?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개의 변 알 수 있죠, 그죠? 제곱해 이게 뭐지? 피타고라스의 정리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 내가 나무를 자르기로 한 지름하고 키를 재가지고 부피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은 8.5, 13, 19 그리고 키는 72 뭐 이래 쭉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딱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6, 32, 60 그러면 다 해보니까 한 66 세제곱 정도 부피를 얻을 수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더 구할 수 있는 더 자를지 아니면 더 자르지 말지 더 자르지 말지 어쨌든 그걸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요거는 사실상 사회과학 쪽에서는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재밌죠, 그죠?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 책에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가잖아요. 은행 이율이나 이자나 뭐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저거 하는 것도 있어요. 저 뭐냐 그 내 미래 월급을 예측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차후에 나옵니다. 그때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업이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 실습 조금씩 해보시면은 좀 재밌죠, 그죠?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영상 또 올릴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